146년 히스파니아의 카르타고 노바 원형 경기장 지하 한 여성이 돌바닥을 질질 끌려간다. 그녀의 비명은 이미 몇 시간 전에 멈췄다. 이제 남은 건 불규칙한 숨소리뿐이다. 목이 쉬어 더 이상 소리조차 낼 수 없는 상태. 복도는 좁고 낮아서 천장의 횃불 그을음이 수십 년간 돌을 검게 물들였다. 공기는 무겁고 끈적이다. 피 냄새가 섞인 습기, 녹슨 쇠 냄새, 땀과 배설물과 공포가 뒤엉킨 악취, 그리고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절망의 냄새. 이 냄새는 이곳을 지나간 수백 명의 여성들이 남긴 흔적이다. 벽에 손을 대면 차갑고 축축하다. 피가 제대로 씻기지 않은 채 굳어있다. 그녀를 끌고 가는 두 명의 경비병 중 한 명은 얼굴에 깊은 칼자국이 있는 베테랑이다. 오른쪽 눈 아래부터 턱까지 이어진 상처, 다키아 전쟁에서 입은 것이다. 그는 아무 표정도 짓지 않는다. 눈빛조차 비어있다. 이런 일을 너무 많이 봤기 때문이다. 처음에는 구역질이 났다. 10번째쯤엔 무감각해졌다. 100번째가 넘어가자 이것이 일이라는 걸 받아들였다. 다른 한 명은 22살의 젊은 병사지만 이미 눈빛이 죽어있다. 일상이 된 공포는 사람을 이렇게 만든다. 그는 밤마다 술을 마신다. 기억을 지우기 위해서. 하지만 지워지지 않는다. 여성의 손목에는 밧줄 자국이 선명하다. 피부가 벗겨지고 피가 맺혀있다. 그녀는 저항했다. 당연히 저항했다. 마을에서 끌려올 때도, 우리에 갇혔을 때도, 이 복도로 끌려올 때도. 하지만 로마 제국의 기계장치 앞에서 개인의 저항은 의미가 없다. 시스템은 개인보다 강하다. 항상 그랬다. 복도 끝 두꺼운 철문 너머에는 18명의 여성이 더 있다. 그들은 이미 알고 있다. 자신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아느냐고? 벽에 새겨진 글씨들이 말해준다. 이전에 이곳을 지나간 여성들이 손톱으로 긁어남긴 메시지들. 라틴어로, 켈트어로, 그리스어로 쓰인 문장들. 신들이시여, 우리를 잊지 마소서. 어머니, 미안해요. 이름을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가장 섬뜩한 문장. 그들은 빼앗을 수 없는 것을 부술 것이다. 이 문장은 1952년 영국인 고고학자 제임스 화이트헤드가 발견했다. 그는 사진을 찍었다. 그리고 다시 흙으로 덮어버렸다. 발굴 보고서에는 이 발견을 기록하지 않았다. 왜? 그의 일기에 답이 있다. 이것을 세상에 공개한다면 로마 문명에 대한 우리의 모든 이해가 흔들릴 것이다. 나는 그럴 용기가 없다. 진실이 너무 직접적이어서 로마에 대한 우리의 환상을 산산조각 낼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것은 우발적인 폭력이 아니었다. 취한 군인 몇 명의 일탈도 아니었다. 광기 어린 검투사들의 폭주도 아니었다. 이것은 정책이었다. 문서화되고 예산이 배정되고 건축 설계에 반영되고 여러 관료의 승인을 거친 시스템이었다. 카르타고 노바의 총독 루키우스 코르넬리우스 세이스의 명령서에는 명확히 적혀 있다. 146년 7월 12일자 문서다. 승리자들에게 3시간을 제공하라. 복도가 비어 있는지 확인하라. 소음이 외부로 새어나가지 않도록 하라. 3명의 관료가 이 문서에 서명했다. 각자의 인장을 찍었다. 회계장부에는 특별 배정을 위한 여성 20명이라는 항목이 있다. 다른 항목들 사이에 끼어 있다. 검투 사용 무기 수리비, 맹수 사료비, 특별 배정을 위한 여성 20명, 원형 경기장 청소비, 마치 물품 목록 같다. 경기 운영 매뉴얼에는 더 구체적인 지침이 있다. 사후 의료 처치를 통해 경제적 가치를 유지하라. 상처가 감염되지 않도록 하라. 이들은 이후에도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로마는 이것을 숨기지 않았다. 그들은 그저 명명하지 않았을 뿐이다. 공식 기록은 게임이 성공적으로 종료되었다. 총독께서 만족하셨다. 군중의 반응이 열렬했다. 고만 적는다. 하지만 돌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지하 복도의 구조를 보라. 방음 설계된 방들을 보라. 세척을 위한 배수 시스템, 횃불을 위한 벽감,
철제 고리가 밝힌 벽, 의도적으로 좁게 만든 출구, 모든 것이 목적을 가지고 설계되었다. 건축가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테르테우스는 이렇게 썼다. 돌은 자신이 어떤 목적으로 쓰이는지 알지 못한다. 이 문장은 이중적이다. 표면적으로는 건축, 철학처럼 들린다.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다. 자신이 무엇을 짓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을 기록으로 남겼다. 우리는 안다. 이제 우리는 알아야만 한다. 만약 이것이 로마의 숨겨진 정책이었다면, 만약 이것이 제국의 표준 운영 절차였다면,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다른 것들 중에서 무엇을 더 무시하고 있는 걸까? 문명의 영광 뒤에 어떤 비명들이 묻혀 있는 걸까? 이 공포를 이해하려면 우리는 한 걸음 뒤로 물러나 더 큰 그림을 봐야 한다. 카르타고 노바의 원형 경기장은 단순한 엔터테인먼트 시설이 아니었다. 그것은 제국 통제의 기계 장치였다. 돌과 피로 만들어진 정치 시스템이었다. 원형 경기장은 146년에 완공되었다. 건설에 8년이 걸렸다. 노예 3,000명이 투입되었고 그중 400명이 건설 중 사망했다. 하지만 기록에는 프로젝트가 일정대로 완료되었다 고만 적혀 있다. 경기장은 7만 명을 수용할 수 있었다. 당시 카르타고 노바의 전체 인구가 5만 명이었다는 점을 생각하면 이것은 주변 지역 전체를 위한 시설이었다. 로마는 왜 이렇게 거대한 구조물을 변방 도시에 지었을까? 답은 간단하다. 지배를 위해서다. 게임의 목적은 오락이 아니었다. 그것은 지배의 공개적 퍼포먼스였다. 원형 경기장에서 군중은 로마의 힘을 목격한다. 맹수가 찢어밟기는 죄수들, 서로를 죽이는 검투사들, 정복당한 민족의 재현된 학살, 이 모든 것이 메시지다. 이것이 로마에 저항하는 자들의 운명이다. 군중은 웃고 박수치며 이 메시지를 내면화한다. 공포는 이렇게 일상이 된다. 정상화된다. 그리고 결국 받아들여진다. 건축가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테르테우스의 설계 문서를 다시 보자. 돌은 자신이 어떤 목적으로 쓰이는지 알지 못한다. 이 문장은 보미토리아, 즉 관중 통로에 대한 설명 중에 나온다. 보미토리아는 라틴어로 토해내다라는 뜻이다. 7만 명의 관중을 빠르게 들이고 내보내는 통로 시스템이다. 하지만 테르테우스의 문서는 계속된다. 일부 통로는 문서화되지 않은 목적으로 사용된다. 이 통로들은 공공지도에 표시되지 않는다. 하지만 필요한 자들은 안다. 필요한 자들은 안다. 원형 경기장 아래에는 공식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공간이 있었다. 지도에 없는 복도, 기록에 없는 방들. 1978년 스페인 고고학자 카를로스 로드리게스가 이 숨겨진 복도들을 재발견했을 때 그는 충격을 받았다. 이것은 우연히 만들어진 공간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의도적입니다. 방음 처리, 환기 시스템, 배수로, 이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건축물 자체가 증언하고 있습니다. 로마의 인구조사 기록에는 또 다른 단서가 있다. 특별 배정으로 이전이라는 항목이다. 이것은 암호였다. 146년 카르타고 노바의 인구조사에는 특별 배정으로 이전된 여성이 187명이다. 그들이 어디로 갔는지 추적 기록은 없다. 다음 해 인구조사에도 나타나지 않는다. 그냥 사라진 것이다. 제국의 서류 체계 속으로. 이것이 로마의 천재성이었다. 폭력을 시스템화했다. 공포를 관료화했다. 학살의 서식을 만들고 고문의 예산을 배정하고 강간의 시간표를 작성했다. 그리고 모든 것을 기록했다. 왜? 책임을 분산시키기 위해서다. 건축가는 그저 설계했을 뿐이다. 관료는 그저 서류에 서명했을 뿐이다. 경비병은 그저 명령을 따랐을 뿐이다. 총독은 그저 정책을 승인했을 뿐이다.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다. 하지만 시스템은 작동한다. 완벽하게. 히스파니아의 총독 루키우스 코르넬리우스 세이스는 이 시스템의 마스터였다. 그리고 146년 여름
그는 자신의 걸작을 무대에 올릴 준비를 했다. 5일간의 게임, 7만 명의 관중, 그리고 20명의 여성. 이것은 단순한 오락이 아니었다. 이것은 제국의 의지를 보여주는 제의였다. 피로 쓴 정치 성명서였다. 로마는 무엇이든 할 수 있다. 누구에게든, 언제든. 그리고 돌들은 조용히 지켜보았다. 자신들이 어떤 목적으로 쓰이는지 알면서도 침묵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그 돌들을 읽을 수 있다면 이제 그 이야기를 들을 시간이다. 총독의 이야기를. 루키우스, 코르넬리우스, 세이스. 이 이름을 기억해야 한다. 그는 146년 히스파니아의 총독이었다. 로마 원로원, 의원 출신, 귀족 가문, 완벽한 이력. 그의 초상화가 남아있다. 대리석에 새겨진 얼굴, 강인한 턱선, 날카로운 눈빛, 권위 있는 표정. 로마 제국의 이상적인 지도자처럼 보인다. 하지만 그의 편지를 읽으면 다른 사람이 보인다. 공포는 투자다. 세이스가 로마의 친구에게 보낸 편지에 나오는 문장이다. 145년 총독으로 부임한 직후에 쓴 것이다. 편지는 계속된다. 히스파니아인들은 반항적이다. 그들은 정복되었지만 복종하지 않는다. 칼로는 충분하지 않다. 그들의 영혼을 꺾어야 한다. 공포를 심어야 한다. 하지만 아무 공포나 되는 게 아니다. 계산된 공포, 체계적인 공포여야 한다. 세이스는 심리학자였다. 냉정한 관찰자였다. 그는 사람들이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정확히 알았다. 죽음이 아니다. 사람들은 죽음에 익숙하다. 전쟁, 질병, 기아, 죽음은 일상이다. 하지만 통제할 수 없는 폭력, 예측할 수 없는 잔인함,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끔찍한 일들, 이것이 진짜 공포다. 세이스는 이것을 무기화했다. 그는 부임 첫 해에 3개의 반란 마을을 진압했다. 표준 절차대로라면 반란 지도자들을 처형하고 나머지는 노예로 팔면 된다. 하지만 세이스는 다르게 했다. 첫 번째 마을에서는 남자들만 죽였다. 여성과 아이들은 살려뒀다. 두 번째 마을에서는 반대로 했다. 여성과 아이들을 죽이고 남자들은 살려뒀다. 세 번째 마을에서는 무작위로 선택했다. 10명 중 하나씩. 패턴이 없었다. 예측할 수 없었다. 이것이 요점이었다. 다음 반란을 일으킬 마을은 자신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었다. 그래서 더 두려워했다. 통치는 과학이다. 세이스의 또 다른 편지다. 감정에 휘둘리면 안 된다. 계산해야 한다. 얼마나 많은 공포가 필요한가? 어떤 종류의 공포가 효과적인가? 언제 보여주고 언제 숨겨야 하는가? 그는 답을 찾았다. 그리고 146년 여름 그 답을 실행에 옮기기로 했다. 게임이었다. 5일간의 게임.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게임이 아니었다. 세이스는 14개월 동안 준비했다. 예산을 책정했다. 검투사를 모집했다. 맹수를 수입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20명의 여성을 선택했다. 그들은 살투스 마을 출신이었다. 6개월 전 반란을 일으킨 마을. 반란은 진압되었다. 남자들은 대부분 죽었다. 하지만 여성들은 살아남았다. 왜? 세이스가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공식 문서는 조심스럽게 표현한다. 승리자들에게 제공될 20명의 포로. 게임 후 특별 행사. 3시간의 배정 시간. 하지만 세이스의 개인 일기는 더 직접적이다. 이것은 메시지가 될 것이다. 살투스뿐 아니라 히스파니아 전체를 위한 메시지. 로마에 저항하면 죽음보다 나쁜 일이 일어난다. 당신의 딸들, 누이들, 어머니들에게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다. 그리고 당신은 막을 수 없다. 세이스는 모든 것을 감독했다. 여성들을 수용할 지하 감방의 준비. 게임 후 그들을 이동시킬 복도의 확인. 의료진의 대기. 상처가 치명적이어서는 안 된다. 그들은 이후에도 사용될 것이다. 이것이 세이스의 효율성이었다. 잔인함조차 낭비하지 않았다. 모든 것이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 모든 것이 투자였다. 게임 3일 전 세이스는 원형 경기장을 점검했다. 모든 것이 준비되었다. 좌석, 무기, 맹수, 그리고
여성들. 그는 만족했다. 그의 일기에 마지막 문장을 적었다. 공포는 투자다. 그리고 이번 주 나는 히스파니아의 미래에 투자할 것이다. 하지만 이 시스템의 진짜 비극은 다른 곳에 있었다. 검투사들, 승리자들, 그들 역시 노예였다는 사실을. 티투스를 생각해보자. 갈리아 출신의 레티아리우스, 그물과 삼지창을 쓰는 검투사. 그는 8년 전 로마군에 잡혔다. 당시 16살이었다. 가족은 모두 죽었다. 그는 노예시장에서 검투사 학교에 팔렸다. 그리고 살아남았다. 46번의 싸움에서 46번 다른 사람을 죽이며 원형 경기장에서 검투사는 신처럼 보인다. 군중이 환호한다. 여성들이 비명을 지른다. 총독이 손을 흔든다. 그 순간 티투스는 자유로운 것처럼 느낀다. 강력한 것처럼 느낀다. 하지만 경기가 끝나면 그는 다시 쇠사슬을 찬다. 감방으로 돌아간다. 그는 여전히 노예다. 죽음으로부터 24시간 떨어진 노예. 이것이 로마의 천재성이었다. 역설의 무기화. 노예에게 잠시 신이 되는 경험을 준다. 군중 앞에서 생과 사의 권력을 쥐게 한다. 그리고 그 순간의 도취를 이용한다. 검투사는 싸운다. 왜? 그 순간을 다시 느끼고 싶어서. 노예가 아닌 것처럼 느끼는 그 순간을, 권력을 가진 것처럼 느끼는 그 순간을. 하지만 로마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검투사에게 또 다른 것을 주었다. 승리의 보상, 돈, 음식, 술, 그리고 여성. 특별히 제공된 여성들. 이것은 보상이 아니었다. 이것은 공모였다. 시스템에 참여시키는 방법이었다. 티투스는 알았을까?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가 승리자의 특권으로 받은 것이 실제로는 무엇인지. 역사학자들은 이 질문을 피했다. 너무 불편하기 때문이다. 희생자와 가해자의 경계가 흐려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피할 수 없다. 이 질문은 로마 시스템의 핵심이기 때문이다. 1985년 미국 역사학자 패트리샤 첸은 논문을 발표하려 했다. 제목은 제국의 공모, 로마 검투사와 체계화된 폭력. 그녀는 주장했다. 검투사에게 주어진 보상은 심리적 통제 메커니즘이었다고. 노예로 하여금 다른 노예를 억압하게 만드는 방법이었다고. 그녀의 논문은 게재 거부되었다. 세계의 학술지에서. 이유? 증거가 불충분하다. 주장이 과격하다. 로마사 연구의 품위를 떨어뜨린다. 첸의 논문은 30년 후에야 재발견되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녀가 옳았다는 증거가 나왔다. 검투사 학교의 훈련 매뉴얼. 승리자는 보상받아야 한다. 이것은 동기부여를 위해 필수적이다. 보상은 물질적이어야 하고 즉각적이어야 하며 기억에 남아야 한다. 기억에 남아야 한다. 이 문장이 의미하는 바는 명확하다. 검투사가 다음 싸움에서도 이기고 싶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로마의 도덕적 전도였다. 폭력을 사용해서 지배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다. 피지배자를 폭력의 공범으로 만들어야 했다. 노예로 하여금 다른 노예를 억압하게 함으로써 시스템은 영구화되었다. 저항은 불가능해졌다. 왜냐하면 모두가 어느 정도는 시스템의 일부였기 때문이다. 티투스는 146년 여름 다섯째 날에 싸웠다. 마르쿠스라는 트라키아 검투사를 상대로. 둘 다 베테랑이었다. 둘 다 수십 번 승리한 전사였다. 군중은 열광했다. 그리고 싸움이 끝났을 때 티투스가 서 있었다. 그의 삼지창이 마르쿠스의 목을 관통하고 있었다. 군중은 환호했다. 세이스 총독은 일어나 그에게 월계관을 씌웠다. 승리자에게 영광을. 그리고 조용히 속삭였다. 네 보상이 아래에서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이 이야기의 중심에는 다른 사람들이 있다. 20명의 여성, 살투스 마을 출신. 그들의 이름은 기록에 남아있지 않다. 로마는 그들을 숫자로만 기록했다. 포로 여성 20명. 하지만 그들은 숫자가 아니었다. 그들은 딸이었고 누이였고 어머니였다. 그들에게는 이름이
있었고 꿈이 있었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게임 사흘 전 그들은 지하 감방에 갇혔다. 원형 경기장 아래 빛이 들어오지 않는 곳. 돌벽은 차갑고 축축했다. 공기는 무거웠다. 곰팡이 냄새, 오래된 피 냄새, 그리고 절망의 냄새가 섞여 있었다. 감방은 작았다. 20명이 앉기에도 비좁았다. 하지만 로마는 신경 쓰지 않았다. 그들은 곧 사용될 것이기 때문이다. 감방의 벽은 특별했다. 이중벽이었다. 두 겹의 돌 사이에 공기층이 있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의도적인 설계였다. 방음을 위한 것이었다. 안에서 나는 소리가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도록, 밖에서 나는 소리가 안으로 들어오지 않도록 완벽한 고립, 완벽한 침묵, 3명의 경비병이 교대로 감시했다. 하지만 그들은 여성들과 말하지 않았다. 눈도 마주치지 않았다. 명령이었다. 포로들과 접촉하지 마라. 그들은 이미 배정되었다. 여성들에게는 하루에 한 번 빵과 물이 주어졌다. 생존을 위한 최소한,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다. 첫날 밤 여성들은 울었다. 조용히 서로를 안고. 둘째 날 몇몇은 기도했다. 그들의 신들에게, 로마의 신들에게, 어떤 신이든. 셋째 날 침묵이 내려앉았다. 말할 것이 없었다. 희망도 없었다. 그들은 알고 있었다. 자신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알았을까? 벽이 말해주었다. 돌에 새겨진 글씨들, 손톱으로 긁어 만든 문장들, 이전에 이곳에 갇혔던 여성들의 메시지, 라틴어로, 이베리아어로, 켈트어로. 누나, 용서해. 엄마가 보고 싶어. 제발 빨리 끝나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섬뜩한 문장, 그들은 빼앗을 수 없는 것을 부술 것이다. 이 문장을 1952년에 발견한 고고학자 제임스 화이트헤드는 사진을 찍었다. 그리고 다시 덮었다. 왜? 그의 개인 일기에 답이 있다. 나는 이 문장을 해석했다. 그리고 그 의미를 이해했을 때 구역질이 났다. 이것은 단순한 폭력의 기록이 아니다. 이것은 의식의 기록이다. 체계적 파괴의 기록이다. 이 여성들은 이해했다. 로마가 그들의 몸을 원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로마는 그들의 영혼을 부수길 원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 마을 전체를, 지역 전체를, 민족 전체를 복종시키길 원했다. 20명 중 가장 어린 여성은 16살이었다. 가장 나이 많은 여성은 32살이었다. 그들 중 7명은 어머니였다. 그들의 아이들은 어디 있었을까? 죽었다. 마을이 진압될 때, 혹은 노예로 팔렸다. 다른 곳으로, 다시는 어머니를 볼 수 없는 곳으로. 감방에는 작은 창문이 하나 있었다. 바닥에서 3미터 높이, 손바닥만 한 크기, 빛이 조금 들어왔다. 하루 중 1시간 정도 여성들은 그 빛을 바라보았다. 말없이. 그것이 그들이 할 수 있는 전부였다. 세상과의 마지막 연결, 세상이 아직 존재한다는 증거. 셋째 날 오후 경비병이 들어왔다. 준비하라. 그는 말했다. 내일이다. 여성들은 반응하지 않았다. 무엇을 준비하라는 것인가? 죽음을? 그것보다 나쁜 무언가를. 경비병은 나갔다. 문이 닫혔다. 자물쇠 소리가 울렸다. 그리고 다시 침묵. 그날 밤 한 여성이 벽에 무언가를 새겼다. 돌바닥에서 뾰족한 돌조각을 주워서 피가 날 때까지 긁었다. 그녀가 쓴 것은 우리는 있었다. 3글자, 라틴어로 fuimus. 우리는 있었다. 존재했었다. 존재했다는 증거를 남기려는 마지막 시도. 다른 여성들이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하나씩 그들도 벽에 이름을 새기기 시작했다. 자신들의 이름을, 자신들이 누구였는지를. 이것이 그들의 저항이었다. 로마가 그들을 숫자로 만들려 했지만 그들은 이름을 가진 사람이었다. 그리고 그들은 그것을 증명하고 싶었다. 누군가가 언젠가 발견하기를, 그들이 존재했다는 것을. 새벽이 왔다. 게임의 5째 날, 마지막 날. 그들은 흰 튜닉을 입으라는 명령을 받았다. 깨끗한 흰색,
순수의 상징, 아이러니였다. 로마는 모든 것을 상징으로 만들었다. 폭력조차도. 경비병들이 그들을 복도로 끌고 나왔다. 위층에서 군중의 함성이 들렸다. 경기가 진행 중이었다. 누군가 죽고 있었다. 군중은 환호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은 기다렸다. 어둠 속에서 자신들의 차례를 복도 끝에서 문이 열릴 때까지, 그들을 아레나로 아니면 더 나쁜 곳으로 데려갈 때까지. 게임의 다섯째 날, 피날레. 7만 명의 군중이 원형 경기장을 가득 채웠다. 공기는 흥분으로 떨렸다. 지난 나흘간 그들은 맹수의 학살을 보았고, 검투사들의 결투를 보았고, 죄수들의 처형을 보았다. 하지만 오늘은 특별했다. 마지막 날은 항상 가장 장관이었다. 최고의 검투사들, 가장 극적인 싸움, 그리고 총독이 준비한 특별한 무언가. 정오가 지났다. 태양이 하늘 높이 떠 있었다. 열기가 돌 좌석을 뜨겁게 달궜다. 하지만 군중은 신경 쓰지 않았다. 그들은 기다리고 있었다. 메인 이벤트를. 티투스 대 마르쿠스, 두 전설의 대결. 트럼펫이 울렸다. 문이 열렸다. 티투스가 걸어 나왔다. 갈리아의 레티아리우스, 그물과 삼지창. 그의 몸은 오래된 상처들로 덮여 있었다. 46번의 싸움의 흔적. 군중이 환호했다. 여성들이 그의 이름을 외쳤다. 그는 익숙한 감각이었다. 공포와 희열이 섞인 살아있다는 느낌, 곧 죽을 수도 있다는 느낌. 반대편 문이 열렸다. 마르쿠스가 나왔다. 트라키아 검투사, 짧은 검과 작은 방패. 그는 더 젊었다. 더 빨랐다. 하지만 경험은 티투스만 못했다. 둘은 아레나 중앙에서 마주쳤다. 서로를 바라보았다. 잠시의 침묵, 그리고 시작되었다. 싸움은 아름다웠다. 그리고 잔혹했다. 티투스의 그물이 공중을 날았다. 마르쿠스가 피했다. 삼지창이 찔렀다. 방패가 막았다. 검이 베었다. 티투스가 뒤로 물러났다. 둘은 서로를 돌며 약점을 찾았다. 군중은 숨을 죽였다. 모든 눈이 아레나에 고정되었다. 10분이 지났다. 둘 다 피를 흘렸다. 작은 상처들. 하지만 치명적이지는 않았다. 그들은 베테랑이었다. 쉽게 죽지 않았다. 마르쿠스가 돌진했다. 티투스의 옆구리를 노렸다. 하지만 티투스는 예상했다. 그는 옆으로 비켜서며 그물을 던졌다. 완벽한 타이밍. 그물이 마르쿠스를 감쌌다. 마르쿠스가 비틀거렸다. 티투스의 삼지창이 올라갔다. 그리고 내려왔다. 첫 번째 찌름은 어깨를 관통했다. 마르쿠스가 비명을 질렀다. 검이 떨어졌다. 두 번째 찌름은 허벅지를 뚫었다. 마르쿠스가 무릎을 꿇었다. 군중이 일어섰다. 함성이 하늘을 찔렀다. 티투스는 멈췄다. 총독을 바라보았다. 세이스가 천천히 일어났다. 엄지손가락을 들었다. 아래로 죽음. 티투스의 삼지창이 마지막으로 올라갔다. 마르쿠스는 그를 바라보았다. 눈에는 공포가 아니라 체념이 있었다. 그는 알고 있었다. 이것이 언젠가는 올 순간이라는 것을. 모든 검투사가 아는 것처럼 삼지창이 내려왔다. 목을 관통했다. 마르쿠스가 쓰러졌다. 피가 모래를 적셨다. 군중이 폭발했다. 세이스 총독이 아레나로 내려왔다. 그는 티투스에게 월계관을 씌웠다. 황금 장식이 달린 월계관. 승리자의 상징. 승리자에게 영광을. 세이스가 외쳤다. 군중이 따라 외쳤다. 영광을, 영광을. 티투스는 고개를 들었다. 이 순간을 느꼈다. 신이 된 것 같은 순간. 하지만 세이스는 그의 귀에 속삭였다. 군중이 들을 수 없을 만큼 조용히. 내 보상이 아래에서 기다리고 있다. 3시간. 너와 5명의 다른 승리자들을 위해. 티투스의 미소가 굳었다. 그는 알았다.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는 전에도 이런 보상을 받은 적이 있었다. 다른 도시에서, 다른 게임 후에. 그 기억은 그를 밤마다
괴롭혔다. 하지만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무엇을 할 수 있었겠는가? 그는 여전히 노예였다. 명령을 거부할 수 없었다. 그리고 솔직히 그의 일부는 원했다. 그 권력의 순간을, 누군가를 지배하는 순간을. 그것이 로마가 만든 괴물이었다. 세이스는 군중을 향해 돌아섰다. 로마 시민 여러분, 그의 목소리가 원형 경기장을 가득 채웠다. 오늘의 게임을 즐기셨습니까? 함성, 박수. 우리는 로마의 힘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용기를 보았습니다. 우리는 영광을 보았습니다. 더 큰 함성. 그리고 이제 마지막 전시가 있습니다. 정복된 민족의 전시. 반란을 일으킨 살투스 마을의 생존자들입니다. 문이 열렸다. 남쪽 문. 20명의 여성이 끌려 나왔다. 흰 튜닉을 입고 손은 묶여 있었다. 그들은 아레나 가장자리에 줄지어 섰다. 군중은 구경했다. 일부는 야유했다. 일부는 침을 뱉었다. 하지만 대부분은 그저 바라보았다. 호기심으로. 이것이 반란의 대가라는 것을 확인하며 세이스가 말했다. 이들은 로마에 저항했습니다. 그 대가를 치를 것입니다. 그는 경비병들에게 손짓했다. 여성들이 다시 끌려갔다. 하지만 경기장 밖으로가 아니었다. 남쪽 복도로, 공식 지도에 없는 복도로. 문이 그들 뒤에서 닫혔다. 군중의 시야에서 사라졌다. 군중에게는 이것이 사이드 이벤트처럼 보였다. 포로들의 전시, 곧 있을 처형이나 노예 경매의 예고편. 하지만 내부자들은 알았다. 관료들, 경비병들, 그리고 6명의 승리한 검투사들. 그들은 무엇이 오는지 알았다. 그리고 그들 중 누구도 막지 않았다. 왜냐하면 이것이 시스템이었기 때문이다. 로마의 시스템. 공식 기록은 여기서 끝난다. 그게 전부다. 20명의 여성에 대한 언급은 없다. 그들이 어디로 갔는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기록은 없다. 로마는 이것을 기록하지 않았다. 공식적으로는. 하지만 돌은 기억한다. 그리고 돌은 거짓말하지 않는다. 여성들은 남쪽 복도를 따라 끌려갔다. 돌계단을 내려갔다. 더 깊이, 더 어둡게 횃불의 빛이 벽에 그림자를 만들었다. 괴물 같은 그림자. 그들의 발소리가 메아리 쳤다. 그리고 다른 소리도 어딘가에서 들려오는 비명. 아니, 비명이 아니었다. 비명은 이미 오래전에 끝났다. 이것은 신음이었다. 절망의 소리였다. 복도 끝에 방이 있었다. 크지 않았다. 10m 정도. 하지만 충분했다. 로마가 계획한 것을 하기에는 벽은 이중이었다. 방음 처리, 천장은 낮았다. 공기는 무거웠다. 그리고 냄새가 났다. 오래된 피, 땀, 그리고 공포. 6명의 검투사가 기다리고 있었다. 티투스와 5명의 다른 승리자들. 그들은 씻었다. 상처를 치료받았다. 술을 마셨다. 그리고 지금 그들은 보상을 기다렸다. 일부는 흥분해 보였다. 일부는 불편해 보였다. 하지만 모두 기다렸다. 왜냐하면 이것이 명령이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명령을 거부하는 것은 죽음을 의미했다. 경비병이 문을 열었다. 20명의 여성이 밀려 들어왔다. 그들의 눈은 공포로 가득했다. 하지만 저항하지 않았다. 저항은 무의미했다. 그들은 이미 알았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벽의 글씨가 말해주었다. 이전 여성들의 경고가 말해주었다. 경비병이 말했다. 3시간, 새벽까지. 그 후에 의료진이 올 것이다. 그는 나갔다. 문이 닫혔다. 자물쇠 소리, 그리고 침묵, 짧은 침묵. 우리는 여기서 멈춰야 한다. 이 문 너머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겠다. 그럴 필요도 없다. 상상만으로도 충분하다. 아니, 충분하지 않다. 상상은 결코 현실만큼 끔찍하지 않다.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것이다. 이것은 개인의 범죄가 아니었다. 이것은 시스템이었다. 로마의 관료적 편지들이 남아있다. 표준 절차, 3시간, 새벽까지, 다른 편지, 의료 처치를 즉시 제공하라. 경제적 가치를 유지하라.
또 다른 편지, 소음이 새어나가지 않도록 확인했는가? 이것들은 명령이었다. 문서화된 명령, 여러 관료의 서명이 있는 명령, 그리고 매뉴얼도 있었다. 검투사 학교의 훈련 매뉴얼. 승리 후 보상은 심리적으로 중요하다. 이것은 동기를 유지시킨다. 다음 싸움에서도 승리하고 싶게 만든다. 다른 섹션, 보상의 제공은 통제된 환경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시간 제한이 있어야 한다. 이후 의료 지원이 준비되어야 한다. 역사학자 데이비드 프리처드는 2003년에 이 문서들을 연구했다. 그의 논문 제목은 테러리즘으로서의 기술, 로마의 체계화된 성폭력. 그는 썼다. 이것은 범죄가 아니었다. 이것은 정책이었다. 로마는 성폭력을 무기로 사용했다. 심리전의 도구로, 정복된 민족을 복종시키는 방법으로, 그리고 그것을 시스템화했다. 문서화했다. 표준화했다. 프리처드는 계속했다. 끔찍한 것은 폭력 자체만이 아니다. 끔찍한 것은 그것이 관료적이었다는 것이다. 예산 항목이 있었다. 일정표가 있었다. 책임자가 지정되었다. 사후 처리 절차가 있었다. 이것은 광기가 아니었다. 이것은 이성이었다. 차갑고 계산적이고 효율적인 이성이었다. 3시간이 지났다. 새벽이 왔다. 문이 열렸다. 의료진이 들어왔다. 2명의 의사, 4명의 조수. 그들은 준비되어 있었다. 붕대, 약초, 바늘과 실. 그들은 여성들을 검사했다. 상처를 치료했다. 감염을 방지했다. 왜? 매뉴얼이 말했다. 경제적 가치를 유지하라. 이들은 이후에도 사용될 것이다. 의사 중 한 명은 일기를 남겼다. 146년 8월 15일 항목. 오늘 나는 20명의 여성을 치료했다. 그들의 상처는 나는 설명할 수 없다. 나는 의사다. 많은 것을 보았다. 전쟁, 검투사, 경기, 처형. 하지만 이것은 달랐다. 이것은 의도적이었다. 체계적이었다. 그들을 죽이지 않고 부수는 것. 그것이 목적이었다. 그는 계속 썼다. 나는 선서했다. 해를 끼치지 않겠다고. 하지만 오늘 나는 그 반대를 했다. 나는 해를 유지했다. 회복시켰다. 다시 해를 입힐 수 있도록. 여성들은 다시 감방으로 돌아갔다. 사흘 동안 그곳에 있었다. 회복하며. 아니, 회복은 올바른 단어가 아니다. 생존하며. 그 후 그들은 분산되었다. 일부는 매춘굴로, 일부는 광산으로, 일부는 관료들의 집으로, 노예로, 재산으로, 물건으로, 그리고 살투스 마을은 인구조사에서 사라졌다. 다음 해 기록에 나타나지 않았다. 마을이 있던 자리는 미경작지로 표시되었다. 사람들은 어디로 갔는가? 죽었거나 팔렸거나 흩어졌다. 로마는 마을뿐 아니라 그 기억까지 지우려 했다. 거의 성공했다. 거의. 이것이 로마의 파괴 정책이었다. 단순히 죽이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너무 단순했다. 로마는 더 정교했다. 영혼을 부쉈다. 정체성을 말살했다. 그리고 그 과정을 다른 이들에게 보여주었다. 이것이 저항의 대가다. 당신의 딸들에게, 누이들에게, 어머니들에게 일어나는 일이다. 공포는 이렇게 퍼졌다. 히스파니아 전역으로. 그러나 제국의 지우개는 완벽하지 않았다. 흔적은 남았다. 돌에, 문서에, 그리고 침묵 속에. 20세기 초 역사학자들이 로마 제국의 문서 보관소를 조사하기 시작했다. 먼지 쌓인 상자들, 잊혀진 두루마리들, 아무도 읽지 않은 서류들. 그리고 그들은 발견했다. 원형 경기장 운영 매뉴얼, 지방 총독의 행정 지침서, 검투사, 학교의 훈련 문서. 그 안에 조심스럽게 표현된 문장들 사이에 진실이 숨어 있었다. 1923년 독일 역사학자 한스 크리거는 카르타고 노바의 행정 기록을 연구했다. 그는 패턴을 발견했다. 게임이 열릴 때마다 특정 수의 여성 포로가 특별 배정되었다. 게임이 끝난 후 그들은 인구 조사에서 사라졌다. 일부는 다른 지역으로 이전되었다고 기록되었다.
하지만 그 지역의 기록에는 나타나지 않았다. 크리거는 썼다. 이들은 행정적으로 삭제되었다. 존재에서 비존재로, 숫자에서 공백으로. 하지만 크리거는 더 나아가지 않았다. 그는 질문하지 않았다. 왜 여성들이 사라졌는가? 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아마도 그는 알고 싶지 않았을 것이다. 혹은 알았지만 쓰고 싶지 않았을 것이다. 1923년의 학계는 준비되지 않았다. 로마 문명의 어두운 면을 직시할 준비가 수십 년이 지났다. 1960년대 독일 역사학자 게라 밀러가 같은 문서들을 다시 연구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른 관점으로 밀러는 홀로코스트 생존자였다. 그녀는 나치의 관료적 학살 시스템을 경험했다. 그래서 그녀는 로마의 문서들에서 다른 것을 보았다. 밀러는 비교했다. 로마의 특별 배정 시스템과 나치의 특별 처리 시스템. 둘 다 완고거법이었다. 둘 다 끔찍한 현실을 숨겼다. 둘 다 관료들이 책임을 회피하게 했다. 밀러는 썼다. 악은 반복된다. 형태는 바뀌지만 구조는 같다. 인간을 숫자로 만들고 폭력을 절차로 만들고 학살을 행정으로 만든다. 밀러의 논문은 1968년에 발표되었다. 제목은 제국의 관료제, 로마와 제3제국의 비교 연구.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일부 학자들은 환영했다. 마침내 누군가 말할 수 없었던 것을 말했다고. 하지만 다른 학자들은 격렬히 반대했다. 로마를 나치와 비교하다니, 서양 문명의 기초를 모욕하다니. 밀러는 공격받았다. 그녀의 자격이 의심받았다. 그녀의 동기가 의문시되었다. 밀러는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는 더 많은 증거를 제시했다. 원형 경기장의 건축 도면, 지하 감방의 방음 설계, 의료 매뉴얼의 상처 관리 섹션, 회계 장부의 포로 유지 비용 항목, 모든 것이 말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이것은 설계되었다. 그러나 학계는 준비되지 않았다. 1970년대에도 1980년대에도 밀러의 연구는 주변부로 밀려났다. 너무 과격하다. 증거가 불충분하다. 해석이 편향되었다. 그녀는 1989년에 사망했다. 자신의 연구가 인정받는 것을 보지 못한 채. 하지만 21세기가 왔다. 새로운 세대의 역사학자들이 등장했다. 그들은 다른 질문을 했다. 역사에서 누가 말할 수 있었는가? 누구의 이야기가 기록되었는가? 그리고 누구의 이야기가 지워졌는가? 그들은 밀러의 연구를 재발견했다. 그리고 그녀가 옳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2007년 고고학자들이 카르타고 노바의 원형 경기장을 다시 발굴했다. 이번에는 새로운 기술로 지하 투과, 레이더, SMD 스캐닝, DNA 분석. 그들은 지하 복도를 찾았다. 숨겨진 방들을. 그리고 벽에 새겨진 이름들을, 여성들의 이름들. 한 고고학자는 말했다. 우리는 20개 이상의 이름을 발견했습니다. 라틴어로, 켈트어로, 이베리아어로. 일부는 거의 지워졌습니다. 손톱으로 새긴 것이라 얕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읽을 수 있습니다. 이들은 존재했습니다. 그들은 이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기억되기를 원했습니다. 벽에서 발견된 또 다른 문장, 우리를 잊지 마세요. 라틴어로 No light knows oblivion. 명령형, 간청이 아니라 명령, 잊지 말라. 우리가 여기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일어난 일을, 로마가 무엇을 했는지를. 그리고 학계는 마침내 들었다. 2010년대에 논문들이 쏟아졌다. 로마의 체계적 폭력에 대해, 제국의 성폭력, 무기화에 대해, 원형 경기장의 숨겨진 기능에 대해 밀러가 50년 전에 말했던 것들, 이제야 인정받았다. 하지만 여전히 저항이 있다. 일부 학자들은 여전히 불편해한다. 왜 로마의 어두운 면에만 집중하는가? 우리는 로마의 위대함도 인정해야 한다. 법, 건축, 문화, 철학. 맞다. 로마는 위대했다. 하지만 그 위대함은 무엇 위에 세워졌는가? 누구의 고통 위에, 누구의 침묵 위에,
역사학자 마리아 로드리게스는 2015년에 썼다. 우리는 선택해야 한다. 편안한 역사와 진실한 역사 사이에서. 편안한 역사는 로마를 영광스럽게 만든다. 문명의 요람, 법의 창시자, 서양의 아버지. 하지만 진실한 역사는 묻는다. 그 문명은 누구를 위한 것이었는가? 그 법은 누구를 보호했는가? 그 영광은 누구의 비명 위에 세워졌는가? 답은 돌에 있다. 카르타고 노바의 지하 복도에, 방음 처리된 방에, 벽에 새겨진 이름들에 로마는 지우려 했다. 거의 성공했다. 하지만 돌은 기억한다. 그리고 이제 우리도 기억해야 한다. 오늘 당신은 카르타고 노바의 유적을 방문할 수 있다. 관광객들이 매년 수천 명씩 온다. 그들은 원형 경기장의 웅장한 아치를 바라본다. 돌의 정교함에 감탄한다. 로마 건축의 천재성을 칭찬한다. 가이드는 설명한다. 이 경기장은 7만 명을 수용할 수 있었습니다. 놀라운 엔지니어링이죠. 음향 효과도 완벽했습니다. 맨 뒷줄에서도 아레나의 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관광객들은 사진을 찍는다. 아이들은 뛰어논다. 연인들은 석양을 배경으로 포즈를 취한다. 아름다운 폐허, 영광스러운 과거의 기념비. 그리고 아무도 묻지 않는다. 저 아래 지하에 무엇이 있는지. 2019년 이탈리아 고고학자 마르게리타 펠로시가 카르타고 노바에서 새로운 발굴을 시작했다. 그녀의 팀은 특별한 허가를 받았다. 지하 복도에 접근하는 일반 관광객에게는 폐쇄된 구역. 안전상의 이유로 폐쇄되었다고 공식적으로 말한다. 하지만 진짜 이유는 아마도 너무 불편하기 때문일 것이다. 펠로시의 팀은 내려갔다. 좁은 계단을 따라. 햇빛이 사라졌다. 공기가 차가워졌다. 그들은 복도를 따라 걸었다. 헤드램프의 빛이 벽을 비췄다. 그리고 그들은 보았다. 글씨들을, 수백 개의 글씨들, 겹겹이 새겨진 수십 년, 아니 수백 년에 걸쳐. 돌은 거짓말하지 않는다. 펠로시가 나중에 인터뷰에서 말했다. 우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문서를 읽었습니다. 다른 학자들의 연구를 알았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곳에 서서 벽을 만지고 글씨를 읽는 것은 다릅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그녀는 계속했다. 저는 한 이름 앞에서 20분 동안 서 있었습니다. A. 이밀리아. 그냥 이름. 다른 정보는 없습니다. 나이도, 출신도, 날짜도. 그저 A. 이밀리아. 하지만 그 이름을 새긴 손을 상상할 수 있었습니다. 손톱이 부러지고 손가락에서 피가 나면서 그녀는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누군가 이것을 읽을 것이다. 언젠가. 그리고 그들은 내가 존재했다는 것을 알 것이다. 그리고 2000년 후 저는 거기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을 읽으며 그녀의 기도가 응답된 것입니다. 펠로시의 팀은 방들을 측정했다. 방음 벽의 두께를 기록했다. 배수 시스템을 추적했다. 모든 것이 밀러의 이론을 확인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이것은 의도된 것이었다. 건축가는 정확히 무엇을 짓고 있는지 알았다. 그리고 왜 그것을 짓는지도. 한 방에서 그들은 특별한 것을 발견했다. 문 옆 벽에 큰 글씨, 다른 것들보다 깊게 새겨진, 아마도 날카로운 돌로 많은 시간을 들여서. 문장은 짧았다. 라틴어로 삭셀로쿤터, 돌들이 말한다. 이것은 메시지였습니다. 펠로시가 설명했다. 미래를 향한 메시지, 우리를 향한 메시지. 그녀는 알았습니다. 로마가 그들을 기록에서 지울 것이라는 것을. 하지만 돌은 지울 수 없습니다. 돌은 남습니다. 그리고 돌은 말합니다. 진실을. 펠로시의 발굴 이후 카르타고 노바시는 결정을 내려야 했다. 이 발견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일부는 제안했다. 지하 복도를 개방하자. 박물관으로 만들자.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하자. 하지만 다른 이들은 반대했다. 너무 충격적이다. 관광객들을 불편하게 할 것이다. 카르타고 노바의 이미지에 나쁘다. 결국 타협이 이루어졌다. 작은 전시실이 만들어졌다. 원형 경기장 입구 근처에
숨겨진 역사라는 제목으로 벽에 새겨진 이름들의 사진, 문서들의 복사본, 펠로시의 설명. 하지만 실제 지하 복도는 여전히 폐쇄되어 있다. 보존을 위해 라고 한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적어도 이제 이야기가 알려졌다. 침묵이 깨졌다. 다른 사람들은 충분하지 않다고 말한다. 진실은 부분적으로 말해질 수 없다. 사람들은 실제 장소를 봐야 한다. 돌을 만져야 한다. 공간을 느껴야 한다. 하지만 모두가 동의하는 한 가지가 있다. 돌은 증인이다. 완벽한 증인, 거짓말하지 않고 잊지 않고 용서하지도 않는. 로마가 무엇을 했는지 증언한다. 제국이 어떻게 작동했는지, 문명이 무엇 위에 세워졌는지. 관광객들은 여전히 온다. 원형 경기장의 웅장함을 보러. 하지만 이제 일부는 멈춘다. 작은 전시실 앞에서 사진을 읽는다. 이름들을 본다. 그리고 질문한다. 정말 이런 일이 있었나요? 가이드는 고개를 끄덕인다. 네, 돌이 증언합니다. 그리고 어떤 관광객들은 변한다. 그들이 서 있는 곳의 의미를 이해한다. 이것은 단순한 고대 유적이 아니다. 이것은 범죄 현장이다. 수천 명의 여성들이 고통받은 곳, 그들의 비명이 방음벽에 흡수된 곳, 그들의 이름이 돌에 새겨진 곳. 펠로시는 말한다. 역사는 편안할 수 없습니다. 진정한 역사는 불편합니다. 우리에게 질문하게 만듭니다. 우리 문명에 대해, 우리가 영웅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에 대해,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에 대해. 돌은 우리에게 그 질문들을 강요합니다. 우리가 듣기만 한다면. 매년 11월 8일 작은 그룹이 카르타고 노바에 모인다. 역사학자들, 여성 권리 운동가들, 생존자들의 후손들. 그들은 원형 경기장 앞에 촛불을 놓는다. 침묵의 시간을 가진다. 그리고 이름들을 읽는다. 벽에서 발견된 이름들. A. 이밀리아, 루시아, 터시아, 마리아. 20개가 넘는 이름. 아마도 수백 개, 아마도 수천 개. 우리는 당신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말한다. 돌이 기억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기억합니다. 모든 돌은 증인이다. 카르타고 노바에서, 그리고 제국 전역의 수백 개의 원형 경기장에서. 그들은 침묵하지만 말한다. 보이지 않지만 증언한다. 우리가 듣기만 한다면, 우리가 보기만 한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이 지식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 이것이 진짜 질문이다. 역사학자들의 침묵은 공모였다. 수십 년 동안, 수백 년 동안 그들은 알았다. 혹은 알 수 있었다. 하지만 묻지 않았다. 파고들지 않았다. 편안한 이야기를 선택했다. 로마의 영광, 문명의 위대함, 법과 질서. 그 밑에 무엇이 있는지는 보지 않았다. 하지만 여성들은 저항했다. 벽에 이름을 새기며 손톱으로, 피로 마지막 힘을 다해. 우리는 있었다. 우리를 잊지 마라. 돌은 기억한다. 이것이 그들의 저항이었다. 지워지기를 거부하는 것, 침묵하기를 거부하는 것. 그리고 2000년 후 우리가 서 있다. 그들의 메시지를 받은 자들로서 우리는 선택해야 한다. 계속 침묵할 것인가? 아니면 말할 것인가? 편안한 역사에 머물 것인가? 아니면 불편한 진실을 마주할 것인가? 로마는 거의 성공했다. 거의 모든 것을 지웠다. 하지만 완전히는 아니었다. 돌이 남았다. 이름이 남았다. 그리고 이제 기억이 남았다. 우리의 기억. 우리가 말하기를 선택한다면 돌은 기억한다. 벽에 새겨진 문장. 그리고 이제 우리도 기억해야 한다. 단지 알기 위해서가 아니라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 침묵을 깨기 위해서, 그들이 존재했다고 말하기 위해서. A. 이밀리아, 루시아, 터시아, 그리고 이름을 남기지 못한 수천 명. 당신들은 있었다. 우리는 기억한다. 돌이 증언한다. 만약 이 이야기가 당신을 움직였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과거의 더 많은 이야기를 위해 채널 멤버십에 가입하시면 새로운 영상을 미리 보실 수 있습니다. 댓글로 생각을 나눠주세요. 우리 함께 기억을 살려갑시다.